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반풀집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운영체제 4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운영체제의 성능 판단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은 운영체제다 또는 운영체제를 개발을 할 때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성능 평가 기준이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처리 능력,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양을 이제 많이 하자라는 거죠. 시스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고요. 네, 반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환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명령어를 내리고 나서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되는 거고, 다음에 사용 가능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필요로 할 경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허구한 날 고장이 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는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결과값을 얻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리가 먼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 운영체제 기법 중 라운드 로빈 방식과 가장 관계된 것이 무엇이냐? 라운드 로빈 방식이다, RR 방식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간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리할 일이 A, B, C, D가 있다. 그러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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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1초, 1초, 1초 그 다음에 또 A, B, C, D, A, B, C, D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할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시간을 분할했다. 그래서 무슨 처리라고 하냐면 시 분할 처리다라고 하는 거죠. 타임 쉐링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바로 2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43번 문제입니다. 매크로 프로세서가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매크로 프로세서다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특정한 매크로를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매크로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럼 해당되는 매크로를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매크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매크로 정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내에서 매크로 시작을 알리는 매크로 명령을 인식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정의 저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매크로를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매크로에 대한 이름 또 매크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매크로 테이블에 저장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이제 호출 인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주 프로그램의 명령부에서 매크로 이름으로 매크로 호출을 인식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이제 확장과 이제 인수 치환 있는데요. 이거는 주 프로그램의 매크로 이름 위치에 매크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인수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인수를 치환해 가지고 확장된 원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절대 로더에서 각각의 기능과 수행 주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로더다라는 것은 이제 원래 하는 일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주격장제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로더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번역 과정이 생각이 나야 되죠? 원시 프로그램이 번역기에 의해서 뭐로 바뀌어지나요? 목적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이 목적 프로그램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이제 기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링크 앤 이제 에디터 편집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드 모듈.
이것이 주격장치의 이제 적재가 되는 거죠. 네, 로더에 의해서 네, 바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로더에는 이제 종류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나요? compile and go 로더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절대 로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로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로더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일단 4가지. compile and go는 이제 별도의 로더 없이 번역기가 로더의 역할까지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결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이제 할당, 재배치, 적재 이런 작업들을 모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담당하는 것이고요. 절대 로더다라고 하면은 미리 지정한 번지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적재 기능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당은 누가 하느냐? 할당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담당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연결은 누가 하느냐? 프로그래머가 하고요. 다음에 재배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재는 이제 로더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로더에서 이제 하는 역할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닌 것은 뭐겠습니까? 정답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저 상대 로더가 있고 동적 로더가 있습니다. 상대 로더는 이제 일반적인 로더다. 그래서 4가지 기능을 이제 다 담당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 동적 로더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째로 주격장치에 적재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만큼 있다. 그럼 일부분만 주격장치에 적재를 하고 필요할 때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적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프로세스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프로세스는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메모리상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단위다. 라는 거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동기적이다 그랬는데 이제 비동기적입니다. 동기적이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맞추고 딴딴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건데, 프로세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비동기적입니다. 동기적이 아니라 비동기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프로시저가 활동하는 것이다.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의 단위다. 모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CPU 스케줄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인 그랬습니다. 그러면 CPU 스케줄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누군가가 이제 컴퓨터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 좀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한 군데서만 주는 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B가 또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이런 게 이것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이제 CPU가 다 받아들여서 누구한테 먼저 주지? 그런 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스케줄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CPU가 스케줄을 한다. 그래서 CPU 스케줄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스케줄은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줄 거를 결정을 하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 CPU의 사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CPU의 사용률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PU에서 반환 시간이 있고, 대기 시간이 있고, 또 반응 시간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적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CPU의
사용률을 높이자라는 데 있습니다. 반환 시간은 이제 명령어를 내려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시간이고, 대기 시간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얘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고, 반응 시간은 명령어를 내렸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시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해당하지 않은 것, 처리양, 대기 시간, 균형 있는 자원 사용, 오류 복구 시간. 자,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7번입니다. HRN 스케줄링에서 우선순위 계산식으로 올바른 것은 수식 자체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이 자 스케줄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선점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선점형이 있죠. 자, 비선점형에는 여러분이 어떤 게 있나요? FIFO, 그 다음에 SJF, 그 다음에 HRN, 그 다음에 기한부,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런 게 있고, 선점형에는 SRT, 그 다음에 RR, 그 다음에 MLQ, 그 다음에 FQ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지금 HRN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HRN 기법에서는 이제 그 계산식으로 해서 그 계산식 값이 크게 나온 것을 우선순위로 잡죠.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더하기 이제 서비스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맞는 것은 지금 몇 번에 있나요? 바로 1번에 있군요. 자, 48번입니다. 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다 라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네, 배치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몇 초 간격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A, B, C, D가 있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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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 몇 초 간격으로 돌릴 거냐. 만약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시간의 분할의 크기가 크면 또는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작으면 어떠세요? 막 0.0001초 간격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어떠세요? 교체하다가 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네들 처리할 일이 뭐 0.1초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쪼갤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크기가 작으면 작은 프로세스들에게 이제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크게 하면 막 1000초 단위로 이제 바꾼다. 그러면은 어떠세요? 이거는 그냥 FIFO 방식과 네,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방식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이제 분할의 크기가 작으면 작은 프로세스에게 유리하다. 2번에 보면은 너무 작으면 스레싱에 요구되는 비중이 커진다. 그러니까 0.00001초로 한다 그러면 스레싱입니다. 교환하다가 판난다 그거죠. 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꾸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허비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 분할의 크기가 커지면은 FC, FS 방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선점 기법이 아니라 RR 방식은 어때요? 네, 선점 기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군요. 자, 49번 문제입니다. 세마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세마포는 지금 어디서 나오는 기법이냐면 어느 한 시점에 여러 프로세스가 이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냐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 기법 중에 이제 세마포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화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그 값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해당되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상호 배제의 원리를 보장하는데 사용이 된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자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상호 배제 원리를 이제 보장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1번에 보면은 세마포에 대한 연산은 처리 중에 인터럽트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인터럽트가 되면은 그 프로세스는 이제 중단돼 버리게 됩니다.
세마포어에 대한 연산에는 P연산과 V연산이 있었죠.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다 정수형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P연산은 이제 wait 동작, 기다려 라는 거고, V연산은 이제 깨우는 거죠. 네, 자원 반납됐으니까 이거 쓸 사람 라고 소리치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교차 상태 발생의 필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 교차 상태는 이제 일명 목통 상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컴퓨터에 있어서 교차 상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어쩔 때 교차 상태가 일어나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4가지 형태가 있죠. 교차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4가지 형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무엇인가요? 네, 상호 배제, 그 다음에 이제 점유와 대기, 네, 그 다음에 비선정, 네, 그 다음에 환영 대기,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1번에 있군요. 자, 51번 문제입니다. 네,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격장치에 어디다 놔야 되지?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겠죠. 네, 주격장치 배치 전략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격장치 공간이 여러 곳이 비어 있는데 어디다 놔야 될까라고 이제 결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최초 적합이 있고, 네, 최적 적합이 있고, 네, 최악 적합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네, 식당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2인 테이블이 있고 1인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인 테이블이 있었을 때 어디에 앉을 거냐. 발견된 이제 곳에 첫 번째 가면 최초가 되는 것이고 지나쳐가지고 딱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나오면 최적이 되는 것이고 가장 넓은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최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4번이 되는데요. 최초는 우리가 이제 first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적은 best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최악은 worst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인가요? 네,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52번입니다.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낭비 공간을 모여서 하나의 큰 기억 장치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사용 중이고, 남아있고, 또 얘는 사용 중이고, 남아있고, 사용 중이고, 그럼 여기 남아있는 곳을 한 군데다 몰아치면은, 적당한 프로그램의 크기를 가진 것이 메모리에 들어올 수 있겠군요. 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에는 어떤 기법이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압축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답은 이제 바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네,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네, 통합은 얘도 여러 개 공간을 하나로 만드는 건데, 인접된 공간, 인접돼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공간, 인접된 단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이 비어 있고 얘는 이제 이만큼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를 이제 합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통합이다.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압축이라고 하고 인접된 공간을 이제 하나로 합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나와 있는 스와핑은 무슨 뜻이에요? 네. 네, 교체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다른 프로그램과 교체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주격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보조기억 장치로 옮겨가는 거. 주기억 장치 쪽에서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swap out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주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것을 swap in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그냥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상기억 장치는 우리가 이제 일단 개념을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주기억 장치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에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없는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하는 주기억 장치처럼이에요. 사용하는 기법을 우리는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주기억 장치의 공간보다 큰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없다.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자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 기억 장치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보면 연속 배당 방식에 있어 이제 기억 장소 단편화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중간중간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공간을 마련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2번에 보면은 이제 기억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데 페이징 기법은 이제 크기를 동일하게 해서 분할하는 기법,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가변적인 크기로 이제 분할하는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이용률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고요. 네, 54번입니다. 요거 페이징 기법 중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를 이제 교체하는 기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제 FY, F5는 뭐죠? 먼저 들어온 거죠. 사용되던 안 되던 먼저 들어와 죽치고 앉아 있는 걸 제거하는 것이고,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FU는 어떤 방식이에요? 몇 번 사용했느냐, 사용 횟수를 따져가지고 적은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3번의 LRU가 바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이고, 4번의 NUR 방식은 뭐죠? 네. 참조 비트, 변형 비트, 비트를 이용해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참조되지 않은 페이지를 이제 교체하는 기법이 됩니다. 정답 3번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서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억장치 접근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커지는 현상. 이런 현상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CPU가 이제 뭔가 찾아요. 찾는데 없어요. 예측을 해서 딱딱 갖다 놔야 되는데 예측이 빗나간 거죠. 그럼 또 가서 또 다른 데서 얘 내보내고 새로운 거 가져오고. 근데 또 얘가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보내고 가져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소요가 된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기억합니다. 스레싱 현상이다. 용어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워킹셋은 뭐죠? 이번에 워킹셋은 CPU가 이뻐하는 것들이에요. CPU가 자주 참조하는 것들을 우리는 워킹셋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이라고 있죠. 네, 교환은 어떤 방식이에요? 스와핑이다, 교환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 이제 전체를 주기억장치 할당해서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제 교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격장치에서 보조격장치에 있는 걸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보내는 것을 swap out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조격장치를 주격장치에 가져오는 것을 이제 swap in이다. 프로그램을 이제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swap이다, 교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네. 순서를 정하는 거죠. P연산, V연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세스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56번입니다. SSTF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헤더의 현재 위치가 53트랙이고, 네, 그 전에는 이제 59였는데 59에서 53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요국 후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 헤드는 몇 번 트랙으로 이동하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SSTF는 어떤 방식이죠? 현재 위치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요? 짧은 쪽으로, 거리가 짧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다 알려면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해놓고 보면 되는데요. 37, 53, 그죠? 53의 헤더의 위치였어요. 10도 있고 28도 있군요. 그 다음에 64, 180 이렇게 있다 그거죠. 59에서 지금 53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3에서 64로 갈까 37로 갈까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거리가 11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거리가 얼마인가요? 16인가요? 네. 그죠? 맞죠? 그러면 거리가 짧은 64로 이동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파일 디스크립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제 제어 블럭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컨트롤 블럭이다. 그래서 FCB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이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다가 해당 파일이 오픈이 되면 이제 주기억장치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에 대한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네, 1번의 내용은 없습니다. 네, 오류 처리 시 처리 방법은 없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직접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직접 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직접 레코드에 접근하는 방식이 되고요. 키에 일정한 함수를 적용해서 상대 레코드 주소를 얻고 그 주소에 레코드를 저장하는 파일 구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접근 기억장치의 물리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네 번째, 직접 파일에 적합한 장치로는 자기 테이프를 주로 사용한다. 1, 2, 3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4번에 나와 있는 자기 테이프는 무슨 처리예요? 네, 순차 파일이 되는 거죠. 네, 순차 처리 접근 방식이 됩니다. 처음부터 차례대로 검사하는 순차 처리 방식이 되죠. 그래서 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59번입니다. 디스크 공간 할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스크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넣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공간 할당 방법에는 여러분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네, 연속 할당 방식이 있고요. 연속 할당.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 할당 방식이 있죠. 자, 불연속 할당 방식에는 이제 섹터 단위 할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 단위 할당이 있습니다. 자, 연속 할당이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연속된 기억 공간에 이제 할당하는 방식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연속된 공간에 해당된 내용이 들어갈 수 없으면 어때요?
파일이 생성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불연속 할당 방식에 있어서 이제 섹터 단위 할당이다라고 하는데, 불연속 할당은 이제 남은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저장을 시키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섹터 단위 할당은 뭐냐면 섹터 단위로 분산되어서 할당하는 방식을 말을 하고요. 블럭 단위는 이제 블럭 단위죠. 그러니까 블럭은 뭐냐? 섹터를 몇 개 묶은 것을 이제 블럭 단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정답을 한번 살펴보면, 1번에서는 이제 연속 할당 기법은, 그래서 연속 할당, 요청한 파일의 크기보다 연속된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네, 파일을 생성할 수 없다입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2번에 보면은 불연속 할당 기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링크를 이용을 해서 섹터 단위와 블럭 단위 할당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군데 저장이 되어 있다. 그 이제 링크로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블럭 단위 할당에는 또 블록체인 인덱스 블록체인, 또 블럭 지향 파일 사상 기법,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 단위 할당 기법은 하나의 섹터를 할당하는 대신에 연속된 섹터로 구성된 블럭을 말을 합니다. 이제 정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파일 보호 기법 중 각 파일에 대한 접근 목록을 두어 가지고 접근 가능한 사용자,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다음에 접근해서 이러이런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기록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접근을 허용하는 기법이 무엇이냐. 자, 용어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런다? 접근 제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파일 명명이다. 파일 보호하는 기법 중에서 자, 파일 명명이다. 명명. 그래서 접근하는 파일에 대한 이름, 파일에 대한 이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에 대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접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고, 또 비밀번호, 비밀번호 모르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 파일마다 이제 목록을 주는 거죠.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목록에 있는 사람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